이번 주 첫 이야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주대. 이 얘기부터 가야 되겠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국민의힘 뭐 주요 의원들과 전국의 당협위원장이 모여서 연석회의를 진행했죠. 이날 아무래도 뭐 가닥이 잡힐 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실제 분위기가 어땠어요? 이게 비공개 회의였잖아요. 맞습니다. 되게 많이 오셨어요. 현역 의원들. 몇 명 왔어요? 200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총 253개의 지역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중에 비어있는 지역구도 좀 많고 위원장이 비어있는 지역. 그러면 사실상 비례대표들 일부 그다음에 뭐 그런 분들 제외하면 거의 다 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 이렇게 초반에 반대를 하시는 분들을, 그러니까 초반에 찬성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한동훈 장관이 와야 된다. 지금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한동훈만이 우리 당을 구할 수 있는 뭐 구세주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다가 중간에 이제 장예찬 최고위원이 발언을 했고요. 그 이후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등장했어요. 장예찬 최고는 그러니까 찬성 입장을 낸 당연히 거죠? 찬성이었죠. 예. 그리고 나서 반대 입장들이 우수수 나왔죠. 그래서 저랑 몇 위원장들이 찬성 뭐라고 반대를 했길래 반대를 그렇게 우르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본 것 같아요. 어떤 논거를 가지고 찬성을 하는지. 뭐 저도 그걸 좀 보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근데 그 찬성하는 논거들의 핵심은 다 이런 거였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말고 누구냐 대안을 제시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주였던 것 같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김기현 대표 체제가 좋지 않게 끝난 것은 누군가의 외압에 의해서 큰 힘에 의해서 대표가 옹립되는 느낌으로 됐기 때문에 그 체제가 우리 실패한 거 아니냐. 근데 한동훈 장관 역시도 어떤 큰 힘에 의해서 뭔가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또다시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하나가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야기하는 그런 거죠. 거겠죠. 예.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돼서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이거를 그냥 덜썩 받아버려도 모양이 이상해질 거고요. 그렇지만 또 반대를 하게 됐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보다는 더 큰 충격이 있을 수 있어요. 가령 제가 반대하는 거는 저는 김건희 여사랑도 대통령과도 아무런 인적 친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인 정치적인 견해들을 밝힌 거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한동훈 장관이 반대를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인적으로 뭔가 정치적으로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해충돌처럼 될 수 있다. 왜 우리 한동훈 장관을 그러면 그런 위치에 몰아놓고 입장을 강요받게 하는 것도 저는 당 차원에서는 좋지 않은 것 같다. 김건희 특검법은 우리가 예민하게 다뤄야 되고 전향적으로 다뤄야 되는 이슈인데 한동훈 장관이 그거를 하기가 쉽지 않은 정치적 입지를 가질 거다. 이런 이유로 반대를 좀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의 어떤 역할론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은 했지만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확실히 반대 의견도 많았고 제가 정확하게 셌거든요. 그러니까 33명이 와서 발표를 했고요. 정견 발표를 했고 제가 28명인가 29명까지 하는 걸 보고 나왔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2대1로 나뉘었습니다. 2대1. 찬성 2, 반대 1. 그렇기 때문에 원사이드다, 9대1이다 하는 8대2다 하는 거는 실제로 거짓말입니다. 제가 직접 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비율은 그 정도였고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은 찬성했다. 그런데 영남 일부 의원들이 반대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영남 의원들이 반대한 것도 맞아요. 그래요?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 생각보다 발언을 거의 안 하셨어요. 현역 의원들이. 왜냐면 얼마 전에 김기현 대표 지키기로 초선 연판장 비슷한 게 한번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하셨잖아요. 이분들이 굉장히 입장이 곤란해졌거든요. 이분들이 늘 의총에서 분위기 잡는 역할들을 하셨던 초선들인데 이제 이분들이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치를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전면으로 나서지 않고 그냥 관망하는 추세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의견들을 쭉 밝혔다 보니까 의견들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그냥 2대1 정도로 찬반이 토론이 좀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찬반으로 논의가 모아졌다는 자체가 당이 용산과의 관계가 여전히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그럼 대안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유승민이요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되면 본인들도 숙청당할까 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저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원희룡 장관보다는 한동훈 장관이 낫다. 그런데 더 좋은 대안은 유승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제가 보수를 생각해줘서 드리는 말씀이거나 우리 정치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것조차 안 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180석 막기 위한, 즉 120석을 교두보로 삼기 위한 전략이지 원내 과반은 이미 포기한 거 아니냐, 국민의힘이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그런 면에서 김재섭 위원장의 수심이 더 가득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 현재 외에 다른 안에 대한 뭐 격렬한 토의는 없었던 거예요? 네, 없었어요. 김한길 위원장이 잠깐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용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로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되자마자 입장을 급선회해서 내가 눈치가 없었다라고 하는 아주 부끄러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까지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자세히 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처음에는 막 4-5번 거론됐잖아요. 그러다가 이 순서가 보면 중진회의, 의총, 그다음에 원내외 뭐 당협위원장, 원로회의 이렇게 하잖아요. 네. 갈수록 쉽게 얘기하면 반대 목소리는 줄어들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옹립 분위기로 다 찬성 분위기로 나중에 원로회의에서는 아이고 이순신 그전에 뭐 강감천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미 이제 답은 정해진 거예요. 가는 건 정해진 건데 왜냐하면 그게 용산의 뜻이고 윤석열 윤심이니까 반대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은 모양을 갖추기 위한 건데 근데 이제 국민들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2-3명 가지고 막 비교 평가하는 게 아니라 딱 처음에 중진회의 나오고 나서부터는 한동훈을 할 거냐 말 거냐. 처음에는 뭐 팽팽했다 그러지만 나중에는 쭉 가서 수렴 결국은 다 찬성. 결국은 뭐 용산이 뜻대로 그냥 옹립되는 과정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과연 맞나? 원래 몇 분 가지고 비교 평가해가면서 쭉 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저는 그게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따라갔다 이렇게 보여요. 그럼 지금 26일에 이제 전원위원회 의결이 있잖아요. 내일 모레 3일 정도 남았나요? 무조건 의결되는 거죠? 안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뭐 늘상 이야기했던 거지만 전원위원회의 의결은요, 그 찬성률이 대개 한 90% 정도가 다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찬성이 된다고 이미 그 전에 수기 과정이 다 거치고 사실은 전당원 투표가 거쳐지는 건데 이미 그 전 단계에서 결정이 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가 알기로 전원위원회에서 뒤집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야당에게 기회냐 위기냐 이걸 가지고도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현 뭐 위기이자 기회죠. 위기이자 기회다.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기회 측면이 조금 맞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기회 측면 이미 다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분이 뭐 정치를 일단 안 해봤고, 그 다음에 검사 출신 대통령, 검사 출신 당 대표잖아요. 거기 원내대표도 경찰 출신. 이제 검경 딱 보면은 뭐 검경 무슨 합동수사본부니, 검경 무슨 방탄위원회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건 딱 되는데, 근데 이제 결국 위기 측면은 뭐 정성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분이 그리고 73년생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대대적인 개혁 공천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그리고 쭉 만약에 비대위원들도 80년대 90년대생으로 쭉 깔고 이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좀 곤란해질 수 있죠. 공천 과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세대 교체 그걸 노리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한 거는 어쨌든 윤석열 아바타라는 거고 검사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당원들이 선출한 게 아니라 위에서 그냥 지명했다는 거고 정치 경험이 없다는 거고 이런 부분이 이제 기회 측면이 더 강하죠. 박민주 수석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기회 측면이 크다고 보는 이제 민주당 내부의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방송에서 이야기도 하던데요. 아 그래요? 저를 칭하는 것 같은데. 아니, 위기이자 기회라고 하셨으니까. 어쨌든 여권에서는 대선 주자 여론조사 각종 지표에서 다 수위를 차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류 안에서 말하자면 고른다면 최고의 카드를 고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시 생각해 보면 근데 지금 선거 구도가 안 좋잖아요. 한동훈 개인은 비대위원장을 하고 싶었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게 지기에는 너무 정치력 리스크가 크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랑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 불편해요. 아, 정치도 안 해봤는데 비대위원장을 하겠어? 제 얘기입니까? 검고 참신한. 아, 제가 더 젊고 참신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좀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그거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판단 능력만 정확하고 메시지 관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하는 건 정의당 비대위원장 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자리입니다. 옵션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옵션의 정답을 찾아가지 않고 다른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어렵고 저희는 모범 답안이 없어가지고 이제 헤매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데 저는 굉장히 큰 그 야권에서도
그러니까 범야권에서도 이거를 그렇게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뭘 하겠어라고 이렇게 비웃을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뭐 국민적 인지도도 높고 프레시함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긴장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김기현 체제 계속 가는 게 범야권은 선거를 임하는 게 편하죠. 네, 그런 면에서 긴장은 하고 있다.